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네, LS증권, 그러니까 구이베스트 증권, 예, 맞아요. 현 LS증권, 네. 예, 신중호 리서치 센터장님, 아이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지수가 뭐라 해야 네. 될까? 좀 코스피가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해야 돼요? 안 좋은 상황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참. 박스권 상단까지 갔는데 뚫고는 네. 갔는데 이게 뭐가 지지부진하죠. 해외 시장 오르는 거랑 비교하면 또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도 생기고요. 맞아요. 딱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안 오른 건 아닌데 지나고 보면 올해 한 YTD로 6% 7% 올랐나요? 코스피 기준으로. 아주 힘들게.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어쨌든 시원하게 사상 최고치까지 가주면 좋겠지만 지금 사상 최고치가 2021년에 3,200, 3,300 정도 네. 갔지 않습니까? 지금 한 400포인트가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하게 얘기하면 2021년 고점에 주식 투자를 지수 기준으로 했다면 지금도 마이너스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 자체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래도 시장 안에서의 어떤 그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편차가 있을 뿐이지 글로벌 트렌드에는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HBM이라든지 뭐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는 또 트럼프 트레이딩이라 그래서 관련된 업종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의 새롭게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했지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방산이라든지 뭐 에너지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작년 올해 계속 있었던 얘기잖아요. 네네. 그게 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시장도 글로벌 그 추세에는 같이 따라와는 왔다라는 부분인데,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속 시원하게 2,900조 좀 뚫어주고 내심 또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3,000을 또 가주면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는 좀 신기원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심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심리적인 숫자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좀 지금 되게 뭐랄까요? 이게 상당히 좀 막혀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실적이나 그렇죠. 아니면 코스피 전체 어떤 밸류에이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때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뭐 기관 투자분들도 만나고 네. 저도 이제 데이터를 보고 하면은 다 어떤 얘기와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네. 지금이 딱 적정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수준의 어떤 가격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채 여기서 5에서 10% 지수 기준으로 하락을 하면 새로운 수급이 좀 오면서 탄력이 강해질 수도 있는데, 그때는 완전 싸니까. 예. 이를테면 2,700이 깨진다든지 2,600 중반까지 내려가면은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러면 얼마나 상단을 열 수 있을지를 좀 잘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결국 그거는 또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쵸. 밸류에이션이고, 우리가 보통 이익이라고 하면 뭐 이게 차트도 막 나갈 수도 있는데, 네네, 화면 좀. 자, 우리가 2021년에 3,100인가 이렇게 갔잖아요. 네. 요 때가 2021년에 190조. 코스피 기준으로 190조를 보였을 때가 3,200, 3,300을 막 넘나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지금 186조에서 187조인데 거의 근사치까지 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럼 이익만 놓고 보면 사상 최고치를 그렸던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그런데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자본이 그때가 1877조였어요, 코스피가. 예. 근데 지금 올해 말 자본은 2260조 원. 저희 시가총액. 예. 아니 자본 총계요. 자본 코스피 총계. 자본. 아하, 네, 예. 순자본. 순자산. 예. 자본 총계. 그러니까 자본이 20% 늘어나는 동안에 이익은 사실 플랫하거나 좀 빠졌다가 올라온 거죠. 제가 무슨 얘기 드릴 거냐면 ROE가 2021년보다 지금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지 않다. 네, 수익성이 떨어져 같은 있죠. 자본을 가지고도 네. 제대로 돈을 못 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이익이 회복됐지만, 이런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움직이는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들이 상당히 지금 이익을 내기가 어려운 업종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그리고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네. 시장이 기분 좋게 막 3,000이라든지 뭐 3,500 가는 게 뻑뻑함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ROE가 그래도 좋게 보면은
뭐 어떤 뭐 이익이라는 거는 미래의 것을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2025년의 이익을 감안해 보면 지금 현재는 230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ROE가 한 10%는 기록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25년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치를 갖고 온다고 하면 한 ROE 10% 그렇게 되면 PBR 1.1배 정도는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3천을 조금 넘을 수 있는 가격은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실적까지 내다 땡겨오면. 보면. 네. 근데 내년 실적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가시성 있게 확보를 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2분기 실적일 때 네. 우리가 물론 삼성전자가 놀라운 성적을 발표했지만 다른 기업들이 지금까지 이익을 못 내던 아니면 자본이 너무 커서 밸류에이션이 컸던 기업들이 바닥을 잡고 올해와 내년에는 이익이 그래도 증익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는 구간이 7월에서 8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장 막 2025년에 이익을 소위 말해서 막 반영하고 그러기보다는 2,900 언저리에서 조금 뭐랄까요 시장이 옥신각신하는 흐름이 유지되는 게 그런 모습이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하는 거고 아니면 그렇죠.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해서 자본을 그럼, 좀 줄이든지.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밸류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던 상반기에 뭐 금융 주도로 내지는 자동차 주도로 올라갔었던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긴 한데 한 가지 또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자본이 아까 20% 늘어났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20% 늘어났을 때 뭐 이런 얘기하면은 주주분은 좀 싫어하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카카오뱅크 두 기업만 한번 사례를 들어보면 그 기업이 상장을 하고 나서 고점에서 시가총액이 빠진 부분이 무려 한 120에서 150조 원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시총만큼. 네, 두 개 합치면.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우리 코스피 시총이 한 2,000조 원 내외였거든요. 네, 네. 그 두 개만 합쳐도 시총이 한 5, 6%는 소위 말해서 갉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카카오뱅크가 공교롭게도 그 기업을 상징으로 하는 거는 내수와 2차 전지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의 자본을 땡겨오고 성장에 베팅했던 기업들이 지금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진입을 했고. 그러니까 아직도 자본이 크게 잡아먹고 있는데 이익이 안 나오다 보니 실질적인 시장이 좀 이렇게 좀 답답한 국면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 2,200조 원 정도인데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면 분모가 왜냐면 ROE라는 거는 순이익에서 자본을 네. 나눈 거기 때문에 분모가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ROE가 개선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만 한 가지 이제 산수이긴 한데요. 이제 분모에서 200조를 빼서 뭐 예를 들어서 계산한 거랑 분자에 200조를 넣어서 계산한 거랑 ROE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180조 나누기 2,200조가 ROE가 8%인데 네. 180조 더하기 200조 하면은 ROE가 거의 17%까지 올라가거든요. 네네. 당연하지 않습니까? 분자가. 근데 분모에서 200조를 빼면 ROE가 1%포인트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론 ROE의 방향성이 좋아지는 건 오케이지만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자사주 매입을 소각해서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우리가 성장이 희소한 구간에서 성장주는 상당한 수급과 프리미엄을 받는 것처럼 네. 밸류에이션 쪽으로 그리고 어떤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떨어진 국가에서 주주 환원율을 높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프리미엄이나 수급이 갈 수 있는 여건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형성되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금융주, 자동차주처럼 그렇죠. 완전 양극화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금융주 내에서도 보면 카카오뱅크와 예를 들어서 KB뱅크의 차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카카오뱅크가 상장돼 있을 때는 기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랄까 레거시 업체들의 엄청난 좀 비아냥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는 플랫폼이야. 니네는 뭐 할 수 있어 이랬는데 지금 완전 바뀌었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장이 안 나온 쪽에 밸류에이션 비싼데 자사주 매입이나 주주 환원율이 떨어지는 기업을 이렇게 보지 않고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 자사주 매입 소각도 못 하죠. 할 수 없죠. 근데 KB뱅크나 메리츠금융지 중 뭐 은행은 아닙니다만 금융주에서는 소위 말해서 우상향하는 기업의 어떤 형태는 그렇게 소위 말하는 차별화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차별화는 보기에 따라서는 좋은 말인데 안 좋은 건 뭐냐면 차별화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대단한 거는
러셀 2000이 부진하가 같이 올라가면서 우상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0개의 종목 중에 6, 7개가 오르면 시장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차별화라는 건 10개 중에 5개와 5개가 차별화된다. 그럼 보합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많이 되니까 소위 말해서 리테일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선택을 잘하고 그러면 되고 어떤 액티브 매니저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시장 자체 인덱스 매니저 입장에서는 시장의 어떤 기대치는 우리나라 지수는 좀 되게 좀 답답한 형국이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차별화 속에서 종목 피킹 잘못했다가는 이제 혼자 나락가는 거고 또 이게 양극화가 돼버리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오른 주식들이 좀 하드 캐리, 이게 멱살 잡고 이제 끌고 올라가기는 빅테크 하는데. 위주긴 했지만 우리는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안녕. 맞죠. 지금도 이제 코스닥은 더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코스닥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분포를 보면 크게 한 3개의 이 섹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2차 전지, 네네. 제약 바이오, 그리고 게임주 이렇게 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2차 전지가 사실 제일 많죠. 그나마 최근에는 알테오젠이라든지 어떤 바이오 업종 종목들이 어떤 시가총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면서 2차 전지의 어떠한 무거움을 조금이나마 좀 버티고는 있는데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촬영하고 있는 오늘도 사실은 2차 전지주가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의 부진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장은 코스닥의 회복하고 중소형주 회복하고는 결을 달리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중소형주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지만 지금 시장 내에서 사실 대형주보다 더 수익률이 좋은 쪽은 중형주 그리고 일부 소형주예요. 그래서 중소형주가 나쁜 환경은 아닙니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를 본다면 코스피는 반도체가 이끌고 가는 그런 형국이라면 코스닥은 2차 전지가 끌고 내려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언제 돌아설 수 있을지가 사실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아니면 2차 전지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어서 결국 꿈과 희망을 갖고 가는 코스닥에 이를테면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다른 성장 산업의 비중이 올라오게 되면 또 그걸로 이제 뭐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되거나 아니면 뭐 2차 전지가 언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지가 이 좀 코스닥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2차 전지 관련주가 급격히 빠지는 건 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아져서 네, 그럴까요? 저는 뭐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측면, 그러니까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후퇴하면서. 네, 후퇴하고 그래서 지금 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레포트나 이제 액션을 좀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부 이제 현대차한테도 안 좋은 내용인데 네. GM이나 포드 사고 현대차나 이제 아니면 이제 친환경을 좀 매도하는 그런 어떤 롱숏 플레이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트럼프 트레이딩은 이미 좀 많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을 왜 얘기 말씀드리냐면 이 주 초반에 저희가 촬영하는 주 초반에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뭐 GDP도 나왔었고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도 나왔는데요. 그 질,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GDP 자체도 예상보다 좀 하락한 4.7%. 물론 산업 생산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소비의 부진, 부동산 투자에 상당한 어떤 급락이 나오면서 그걸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어떤 얘기를 드냐면 중국은 지금 디플레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일본 얘기하면서 잃어버린 30년의 어떤 일본 얘기했잖아요. 지금 네네. 중국은 지금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가 주는 시사점이 뭐냐면은 중국은 어쨌든 성장률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성장률 만들어야 돼. 그리고 고용 시장이 불안해지면 안 돼. 네네. 근데 이거를 조합하게 보면 거기다 환율도 높은 수준이니까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뭘 밀어내요? 뭐든. 이거 이를테면 2차 전지, 아, 소재, 그러니까 화학 업종, 그러니까 생산.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빅테크, 예를 들어서 바이두나 이런 애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해서 그 어떤 소위 말하는 일자리에 신규 창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못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일자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 차이신 PMI가 좋고 국가 PMI가 안 좋잖아요. 차이신 PMI가 좋은 상황에서 뭘 하고 있느냐?
계속 만들던 거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럼 과잉 생산이 되고요.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과잉 생산하는데 본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럼 뭐 밖으로 빼는 거죠. 그렇죠. 밖으로 빼면서 소위 말해서 치킨 게임에 들어간 거 아니냐. 무슨 말이냐? 자, 동아시아 지역의 2차 전지의 경쟁국 아니면 화학, 철강 가격에 소고되지 않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제품들 같은 경우엔 비슷하잖아요. 철강이나 화학이나 2차 전지도 사실은 기술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가격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 전기차 수요가 떨어진 상황에서 왕성차 위주로는 가격 인하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하를 해서 배터리 가격이 더 낮은 것을 택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왜 옛날에 삼성전자가 잘했던 게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경쟁자들 다 소위 말해서 쓰러뜨려 버리는 거. 그래서 서바이버가 되고 그 안에서의 독점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산업의 어떤 수익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어쨌든 성장률을 5% 메이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돌려서 수출이라도 하고 밖으로 빼고 저가 물량을 갖고 간다. 두 번째는 이런 과정에서 2, 3년만 가도 다른 데가 소위 말해서 죽는다면 우리가 살아남으면 결국 그 시장은 재편될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앞서 아까 2차 전지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우리 2차 전지들이 엄청난 캐파를 증설을 하는 부분들이 캐파를 통한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ROE가 떨어지면 적자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어떤 뷰나 코스닥의 뷰가 조금 배열이 쌀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국의 영향. 그러니까 2차 전지 뭐 소매 유통, 석유화학, 철강 뭐 이제 거의 그렇죠. 중국하고 경쟁하는 것들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약간 그럼 요것도 아까 실적 전망치 여쭤봤으니까 만약에 이제 최근에도 보면 반도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예. 근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게 그러면 그 실적에 반영이 된 걸까요? 아니면 퀄 테스트를 통과하면 실적 추정치가 더 올라갈까요? 수정 추정치가 올라갈 수 있겠죠. 내년에 대한 추정치가. 근데 이제 약간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 이슈가 나왔을 때 네.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급락을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합친 물량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동일한데 우리 입장에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동일한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 동일한데 얘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익이 삼성전자면 하이닉스는 나중에 추정치에서 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저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 수요가 더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겠지만 당장 우리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뷰를 삼성전자가 콜 받으면 하락을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 납품하는 경쟁업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좋은 거죠. 그렇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솔벤더가 아니라 두 개 새로 넘어가게 되면 가격 협상량이 더 커지잖아요. 네네네. P 곱하기 Q에서 P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감안해 보면 마냥 콜을 받았다고 해서 이익이 막 늘어나는 구조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서메이션을 했을 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서메이션 했을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둘이 합쳤을 때 P 곱하기 Q가 늘어날 수 근데 있는 그게 이제 최근에 또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도 TSMC에다가 엔비디아가 뭐 웨이퍼를 얼마를 더 추가 주문을 했네. 생각보다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네. 뭐 이런 얘기 나와서 그러면 Q가 양쪽으로 더 많이 늘어나면 되는 거 아니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보다는 조금 더 P가 걱정된다. 이익이. 뭐 지금 건가요? 당장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 콜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급 주도로 사실은 시장이 끌고 오는 거잖아요. GPU 생산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이제는 공급의 어떤 그림은 사실 모두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그로스가 24년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지금 다들 뭘 걱정하냐면 올해에서 내년이 넘어갈 때 엔비디아 매출 그로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떨어지거든요. GP 마진 성장률 자체가. 네네네.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을 이제는 그러면 공급 주도가 아니라 수요 쪽에서 얼만큼 빠르게 올라오는지를 보는 단계가 지금 하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넘어올 때는
뭐 작년 말도 아니죠. 거의 작년 초부터 엔비디아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의 그 매출액의 성장률이 막 250, 260 가다가 지금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떨어져도 100몇 %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어떤 그 방어 논리를 만들고는 있지만 어쨌든 주식은 이제 모멘텀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공급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얼만큼 받쳐주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얼마나 좀 이제 보조를 해주는지 우리가 뭐 2차 전지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전기차가 보급되는 거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테슬라라든지 전기차로 공급을 만들었어.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 성장성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이 갖고 있었던 저성장의 시장에서 빠르게 침투율을 올리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침투율이 뭐 4%, 8%, 10% 넘어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성장 산업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캐파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저기 정부 입장에서도 뭐 친환경적인 정책이 나오고 이러면서 올라갔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콜을 받게 되면 뭐 당장은 이게 P와 Q에 대한 어떤 고민이 생기지만 이제 수요가 따라와주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아마도 올해 말과 내년에 넘어가서는 오히려 내년에 넘어가서는 시장이 이게 AI와 관련된 수요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이 좀 추정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 기준점을 여기 갖고 왔나요? 약간 네. 그 애플의 그 AI 스마트폰에 좀 보면서 이번에 새로 발표한. 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 아까 엔비디아 매출 증가율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분기별로. 저게 엔비디아의 매출 네, 증가율. 예. 그래서 2023년에서 24년인데 이게 보면 24년이거든요. 이게 네. 이게 보시면 엄청난 증가율에서 떨어지는데 그래도 상당히 높은 증가율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매출 증가율이 떨어지면서 GP 마진이 빠지는 부분들이 올해 말에서 내년에 넘어가는 하나의 우려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출 그로스가 올라가는 건 맞고 이게 또 연말 가면 추정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 고성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럼 이거를 누군가는 새로운 어떤 바통으로 받아서 올라가야 AI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 나올 텐데 그게 뭘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좀 그려봤거든요. 이게 AI 스마트폰이고 네. 이게 전기차 침투율. 아. 그러니까 올해에서 내년 넘어갈 때 스마트폰에서 AI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뭐 8에서 10%까지도 보더라고요. 이건 좀 굉장히 낙관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어떤 그림을 갖고 가는 상황에서 이런 구간이 언제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21년에서 22년의 그림하고 그러니까 3년, 4, 5년 전에 전기차의 어떤 빠르게 침투율. 늘어날 때. 네네네네. 예. 근데 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는 아마도 저는 이제 애플이지 않을까. 이때 아까 제가 좀 비슷하게 차트를 뭐 이렇게 이 두 산업을 뭐 직관적으로 비교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뭐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최종 소비자가 새로운 어떤 생산성 있는 제품을 채택하는 걸로 가장 좀 뭐랄까 다이렉트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은 70억 명이 갖고 있는 건데 네. 물론 그 중에 이제 애플만 기준으로 하면 뭐 최근에는 점유율이 떨어져서 20%도 언더긴 하지만 뭐 27이 14, 1억 4천 명, 1억 4천 명 중에 얼리 어답터 10% 하면은 한 1,400만 대 뭐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 정도의 올라가는 속도를 보자.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이 길었습니다만 결국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는 AI 폰이 9월에 출시돼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팔리는지를 보면서 실제로 수요의 어떤 가늠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8, 9월 3분기 때까지는 공급자 위주로 상당한 퍼포먼스 그 매출의 그로스를 보여주면서 가겠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부터는 수요처 실제 우리가 저변이 확대되는 부분들까지 확인하면서 내년 중반 이후에는 그 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좀 소위 말해서 땡겨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애플폰
이른바 온디바이스 음. AI 폰으로 물론 이건 삼성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증시 어떤 상단을 열어줄 만한 이슈,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게 아까 첫 번째로 이런 그 수요처에서의 침투율이 빠르게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2012, 13년에도 박스피였다가 네. 뭐 뚫기 시작한 게 스마트폰 많이 팔리고 그 데이터 센터들이 엄청난 그 투자를 하면서 2016, 17년이 왔었거든요. 네. 그런 양태로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수요처가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 산업에서 약간 캐펙스 사이클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제품이긴 하지만 단초는 애플의 AI 뭐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근데 이 빨라봐야 9월 뭐 10월에 나오면은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조금씩 데이터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 조금씩은 뭐 좀 우리나라 지수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림이지 않겠냐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고 나서 실제로 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효과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게 아니고 네. 수요를 조금 자극하는 금리 인하다라는 인식이 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뭐냐면은 결국 돌고 돌고 다 소비와 연결이 되는 건데 미국 내에서 그 기업 대출이나 아니면 이제 소비자 대출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 금리를 내렸을 때 후행적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도 공교롭게도 연말 내지는 내년 1분기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시기를 보면은 그래서 3분기가 제일 저희는 지수 기준으로 좀 제일 세고 4분기는 이런 소비나 아니면 금리 인하 이후에 실제 어떤 그 밑단에서의 대출 브로스가 올라온지를 확인하는 그 구간에서는 뭐 일정 부분 약간 조정이 나오고 내년 뭐 1분기나 2분기부터는 다시 좀 이렇게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더라도 그 실제 실물 경기에 그 효과를 주는데 시차가 생기니 그렇죠. 그 효과가 미국의 수요 진작으로 나타나는지를 본다면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때 실적으로 나타날 테고요. 그렇죠. 아, 왜냐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수출이 사실은 거의 다인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 중국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부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20%지만 계속 비중이 줄어드는 국면이고 당장 내년에도 그렇게 기대할 바는 없는 것 같고 미국으로의 수출이 20%, 21, 23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국이 당장은 지금 소비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이 올라갔던 이유는 빅테크 위주의 공급 사이드의 이슈였지 소비가 좋았다면 경기 소비재나 중소형주가 좋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야 조금 좋네 만에 금리 내리면 좋아지네 이런 구간인데 실제로 소비의 회복세가 나타나면 재고 리스타킹도 나타날 거고 리스타킹이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올해 말이나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가서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뭔가 혁신적인 기술, AI, 신규 투자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지. 막 AI에다가 1인당 한 달에 막 10만 원씩 쓰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소비가 엄청 좋아지네. 네네네. 이거에 그런 건 아니었다는 아니죠.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는 공급 쪽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를 잘 봐야 된다. 수요가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반대로 만약에 미국 경기가 좀 이제 둔화되는 흐름으로 가버리면은 약간 그 기대감이 좀 많이 식을 그렇죠. 수도. 지금 둔화되는 구간인 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둔화되는 구간인데 공급 위주로 올라갔던 주식이 잘 버티고는 있는 거잖아요. 빅테크가. 네. 둔화되는 구간에서 이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냐 아니면 이 둔화되는 거를 방어하면서 연착륙에 성공하고 대출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의 신용이 늘어나면서 약간 그러니까 약간 진짜 뭐 푹 쓰러지는 게 아니라 살짝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냐 이거에 대한 기로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 빅테크 위주로 올라왔는데 경기가 금리 인하가 이게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 빅테크도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기로. 그게 내년 초. 근데 이제 연말 9월에 연초 금리 인하하게 되면 예.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금리 인하하고 나서 실제 금융 시스템이
안 좋아서 금리 인하한 거냐? 경기가 야 금리 인하 이거 금리 인하가 이거 예전에는 대규모 실업 사태나 이런 걸 봤는데 고용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냐 이런 걸 확인할 텐데 지금 고용 시장이 무너지는 모습은 아닐 거고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금리 인하 이후에 오히려 잘 좀 연착륙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그 되려 금리 인하 이후에 약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은 수준에서 잘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장은 오케이 이거는 다시 성장을 위한 금리 인하 정도로 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러면 내년 중후반 이후에는 미국의 소비는 살아나겠구나. 그러면 그때 이익을 이제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만 그 금리 인하가 침체에 대비한 인하인지 아니면 이제 성장을 자극하기 위한 인하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90년대 중반처럼 다시 너무 높은 실질 금리로 인해서 조금 조정해 주는 중이기 때문에 미국은 경기 침체를 가지 않고 내년 중반 이후에 소비를 땡겨올 수 있는 기대치가 내년 1분기부터는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지금 봐라 최근에 이제 갑자기 이 물가 쭉쭉쭉 내려가고 있고 소비도 안 좋고 이제 고용도 안 좋아지고 있잖아.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하게 되면 코로나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IT 버블 때도 그렇고 금리 인하의 시점은 주가의 고점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주장일 뿐이지 실제 금리 인하했을 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수요를 또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게 수요를 진작하는 금리 인하가 되느냐, 그렇죠. 아니면 경기가 정말로 식어버리는 그 지표가 되느냐. 네. 그래서 지금부터 3분기는 그거를 모르는 단계에서 이제 선순환이나 순환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정부 대선 같은 경우에도 이 재정 지출을 거두는 게 아니라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소위 말해서 정책을 남발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이스펙션이 살아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건데 이런 이스펙션이 살아있는데 4분기 가게 되면 재정 지출 남발했던 것들도 이거 정말 할 수 있는 거니 하면서 약간 뒤로 뺄 수 있는 거고 금리 인하했을 때 실제 정말 이게 침체 아닌 거야? 아니 이런 그 어떤 대결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애플의 스마트폰이 올라오는지 약간 내가 또 사이드긴 하지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기업들의 대출이 돌아서고 있는지 보고 고용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지 보고 나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특히 HBM 콜을 받은 상태이게 되면 이거 많이 팔아갖고 내년 중후반 이후에 이익을 땡겨올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아마도 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은 3분기는 좀 이렇게 좀 살짝 3천까지도 갈 수 있긴 하겠지만 다시 한 4분기 때는 좀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발생하고 내년 1분기나 2분기부터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좀 말씀드리는 배경일 수도 있는 거죠.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딱 찝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명쾌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체 이제 고금리 시절이다 보니까 금리만 내리면 금리 인하만 하면 뭔가 막 다 숨통이 튈 것 같은데 막상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국내 증시에서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행렬이 올해 내내 최고의 화두 아니었습니까? 물론 이제 개인들이 많이 팔면서 또 미국으로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원화가 많이 약세였던 것도 하나의 좀 요인이 되기는 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순매수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의? 이게 참 어려운 게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사도 원화가 강해지지 않은 모습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화가 너무 약세죠. 네. 그 순유입되는 그 자금의 규모를 감안을 하면 더 약세죠.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했을 때 앞으로의 방향성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도 드립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산 거는 한국에 상장된 미국 주식을 산 거 아니냐. 이를테면 이제 HBM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일부 어떤 미국으로 예를 들면 미국으로 가는 것들. 이를테면 화장품도 1분기부터 지금까지 쭉 올라온 이유가 미국이죠. 중국에서의 비중이나 중국에서의 좀 소위 말하는 탈출의 어떤 기폭제로 모멘텀 삼아서 일본이라든지 이 미국으로 가는 물량에 대한 베팅이었잖아요. 불닭도 그렇고 김밥도 그렇고 그렇죠. 반도체야 말할 거 없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주식을 산 거다.
이 말은 뭐냐면 네. 한국의 성장률에 베팅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수요가 얘네들 수출 잘하면은 우리나라 내수도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근데 기업과 그 수출과 이 내수의 연결고리가 별로 없죠. 예, 끊어져 있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이 환율이 강해지려면 뭐 차트도 저희가 그려놓긴 했습니다만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GDP 비중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터널리지 순환 논리일 수도 있지만 달러가 강해졌기 때문에 이 달러 표시 GDP라서 전 세계에서 GDP의 비중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달러화라는 건 뭐냐면 달러가 강해지게 되면 달러가 강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이외의 나머지 수요가 없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유럽의 성장률이 떨어져서 달러가 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GDP를 이렇게 보시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GDP 비중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가장 최근에 낮았던 수준이 언제냐면 1,050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2018년에. 근데 그 이후로 위기는 아닌데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GDP의 비중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2018년에 2%였는데 지금 1.6%까지 내려왔거든요. 내년에 이 비중이 올라간다 그러면 원화가 강세를 갈 수 있고 외국인들은 지금보다 더 강한 소위 말해서 미국으로의 수출만 아닌 내수주도 사고 아니면 다른 쪽에 이제 어떤 성장이 있는 쪽도 사겠는데 하다못해 중소형주까지. 근데 그건 아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내년만 하더라도 성장률이 전 세계 성장률이 한 3%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2% 중후반이거든요. 잘해봐야. 그렇죠. 그럼 비중이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원화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1,300원 중후반이나 내지는 뭐 1,400원이 넘어가도 위기는 아니지만 이런 고환율에 대한 어떤 고착화를 일단 내년만 놓고 보더라도 아니면 하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계속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 들어오더라도 원화 강세 수혜주라든지 뭐 내수주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수출주가 아닌 다른 쪽의 수출주라든지 이런 거를 사들이기는 저는 생각할 때 어려울 수 있다. 그냥 외국인 입장에서는 쟤네 미국에 잘 파는 거 여기도 있네. 밸류체인을 산 거죠. 그냥 미국 주식인데 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네. 야, 요게 약간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안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애매하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내부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면은 우리나라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부채의 부담, 그러니까 부채의 부담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은 소비하고 가게도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소비는 뭐냐면 기업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일어나서 GDP 성장률 나오고 GDP 성장률 나오게 되면 원화가 강세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개인들의 어떤 아니면 기관들의 자금이 또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상당한 추세장을 만드는데 그 추세장을 만드는 기준점은 결국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사이클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끝났을 때. 그러니까 지금 다들 뭐야? 지금 한국은행 금리 인하 시작하잖아. 금리 인하가 끝났을 때요? 네. 여기 제가 차트를 그려왔는데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여기 지금 공교롭게도 여기 음영 처리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이제 금리 우리나라의 금리고 지금 3.5%이지 않습니까? 빠르면 8월달 최근의 분위기 보면은 뭐 연준이 9월에 금리 내릴 것처럼 보이니까 빠르면 8월달에 우리가 먼저 내릴 수도 있고 늦어도 10월달에 내릴 거라는 컨센서스. 근데 이 차트만 놓고 보면 보시면 금리 인하가 시작된 금리 인하가 시작됐을 때 우리나라는 이게 좀 지루한 박스피였어요. 그 이유는 그 이전에 이게 민간의 부채 증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의 어떤 부채의 증가율인데 5년 전 대비의 증가율인데 이렇게 높은 수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 대출은 GDP 대비 125%고 그렇죠, 가계도 이제 100%를 넘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디레버리징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자 우리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부채를 바로 이렇게 레버리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70%고 기업도 70%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생산성을 위한 투자 소비를 할 수 있는 이 여력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미 좀 목에 찼고. 힘들다. 네. 그리고 곳곳마다 이렇게 디레버리징이 발생할 때는 항상 여기서 공급 과잉의 산업이 돌출하고 그 공급 과잉이었던 산업이 굉장한 시가총액을 갖고 가다가 쭉 시장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면서 그 비중이 줄어들었을 때 비로소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2011년부터 15년까지 지루한 박스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차화정이라든지 중국의 어떤 공급 사이클에 맞춰서 엄청나게 레버리지를 일으켰었는데 결국은 조선업종, 건설업종, 자동차까지 이렇게 계속 하락했습니다. 시총이. 그 과정 그리고 이때 뭐 조선업체들, 건설업체들, 빅베스 그리고 내수의 어떤 디레버리징 리스크를 끝나고 그때 금리 인하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일 때 비로소 레버리지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왜 2차 전지 얘기 드렸냐면 엄청난 2차 전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과잉산업도 있을 텐데 이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구간의 감내 구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차 전지만 하더라도 시총이 20%까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야 반도체가 합치면 30%야 이것들 오르면 되잖아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소재, 철강, 2차 전지, 뭐 건설 일부, 그다음에 뭐 저기 뭐죠? 게임주 뭐 이런 좀 이렇게 좀 잠들어 있는 다 합치면은 네. 반도체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화는 좋은 말이긴 하지만 나쁜 말은 5대5로 차별화가 되면 지수는 플랫. 박스 필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잠들어 있는 녀석들을 깨워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근데 가계부채, 그 시간이 기업부채도 필요해요. 네. 또 시간이. 이제 사실 GDP 대비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내려오려면 저거를 뭐 다 빚을 갚아라 이럴 수는 없고 GDP가 그만큼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됩니다. 네. 부채는 횡보하고 GDP는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도 그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엄청난 그 가계 부채 100% 됐던 부분들을 빠르게 이 시장의 논리로 디레버리징 했습니다만 거의 5년은 걸렸거든요. 그때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되게 강력하게 부채 재조정을 했었죠. 근데 그렇게 빠르게 했음에도 5년,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 오래 걸리죠. 규모도 훨씬 많고. 네. 그러니까 규모가 아니라 GDP 대비 비율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 이제 대외적인 변수 뭐 아까 뭐 트럼프 트레이딩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좀 대외적 변수를 좀 떠나서 그래도 이쪽에서는 실적 성장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섹터는 어디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공교롭게도 최근에 엄청 주가가 좋은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 보자라는 얘기를 뭐 하반기 전망 뭐 6월부터 했는데 계속.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아까 제가 그 디레버리징한 얘기를 했는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미 구조조정과 이미 디레버리징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고환율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모멘텀이 되는, 그러니까 약간 중국을 배제하는 거에 대한 모멘텀이 되는 그런 산업인데다가 실적만 놓고 보면 올해 1분기 아마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한 조선업체들은 7말 8초 7말 8초 이 정도 나옵니다. 네. 1분기까지는 저가로 수주했었던 물량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희석이 되면서 2분기, 3분기부터는 고가 수주 물량이 들어오는. 그러면 이게 마진이 개선되고 ROE가 개선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우리나라 ROE가 이게 10% 가기도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그 안에서 ROE가 개선되는 업종을 찾다 보면 조선업종이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하지만 그때 가서는 실적이 좋아서 물론 우리나라 너무 빨라서 실적 좋게 나오면 세론이 되는 리스크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보는 거는 이제 수주를 또 내년에 가면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는 조선업종은 사실은 이제 바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적 자체가 약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조선업종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제약바이오도 저희들은 좀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어떤 실적 측면에서요? 네, 실적 측면도 있고 뭐 비슷하게 이제 뭐 수출이라는 건 또 있고 생물보안법도 그러니까 약간 이게 비슷한 게 중국을 견제하느냐 우리나라가 잘하느냐 그 밸류체인에 속할 수 있느냐 하나오션이나 이런 거 보면은 미국의 왜 방산업체와의 그쵸. 그런 것도 그리고 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좋은 거냐 그럼 제약바이오 CDMO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로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환율 높은 수준에서 이익이 잘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금리 인하를 갖고 가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 시기에 상당히 좀 각광을 받는 게 제약바이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빅테크 다음은 빅파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뭐 금리 인하 수혜 하면서 빅파마의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뭐 항암제라든지 찾아보면 엄청난 그쵸.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그동안 시총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당히 3년간 계속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뭐 소위 말해서 빈집 중에 하나이고 제약바이오도 하반기에는 좀 봐야 되는 업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반도체야 당연히 이제 시장 전체적인 비중에서는 유지를 해야 되고 반도체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삼성전자가 콜을 받든 못 받든 전체 HBM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의 이 서메이션으로는 살아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이제 물론 이제 뭐 큰형님은 계속 들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이게 또 그 기업마다 이슈도 다 다르고 그쵸. 그건 그렇죠.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뭐 예. 저희 제약 담당 애널리스트하고도 얘기해 보면 뭐 잭팟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예상하기 어렵고 예. 하나하나 이제 가능성 있는 쪽으로 이제 접근하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CDMO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좀 늘어나는 그런 계절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 실적 추정이 상대적으로 뭐랄까요 가시성이 높다. 그러면 높은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좀 뭐 되게 근거거리가 되고 금리를 만약에 내려준다 그러면 현재 높은 어떤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적어져서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뭐 비만 치료제에서 지금 결국은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거는 항암 시장이니까 항암제 시장에서 잘하는 뭐 이를테면은 이제 그 뭐 면역 항암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이런 거 보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뭐 이런 기업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큰 기업이죠. 근데 큰 기업들이 상당히 뭐랄까요? 움직임이 최근에는 상당히 좀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측면을 저는 오히려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수혜로 성장주를 봤을 때 예전에는 제약바이오하고 뭐 소프트웨어였는데 소프트웨어는 뭐 네카오나 게임이 들어있는 업종이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사실 조금 중국 내수와 한국 내수의 부진으로 어떤 모멘텀이 좀 탈락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광고 쪽도 안 좋고.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어떤 모멘텀이 좀 제약바이오가 좀 한몸에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 그러면 이제 뭐 네카오 같은 이런 그렇죠. 인터넷 관련 네카오, 좀 뭐 떴었는데. 게임주 이런 것들이었죠, 사실은. 근데 지금 뭐 중국 내수, 한국 내수의 좀 부진으로 인해서 사실 좀 이렇게 싼 건 맞는데 잘 이제 움직임이 덜하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가 사실 엄청 지금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 1년 이상의 투자자는 네이버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내수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장에 대한 그림을 잡기가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좀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러면 제약바이오 업종이 훨씬 좀 편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크로 측면 금리 인하 봤을 때도 그렇고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 조정, 디레버리징을 먼저 거쳤던 업종, 뭐 조선, 그쵸, 조선. 되고요. 건설도 참. 건설이요? 네, 우리나라 건설이라는 산업이 있었나요, 우리나라에? 너무 잊혀져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건설이 참
재미있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부동산은 우리나라 좀 이제 앞으로 조금 힘든 구간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 네. 근데 건설 업체는 특히 이제 큰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다 아무도 안 들고 있고 빈집. 네 거기다가 실적 발표할 때 이 정도면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난 거고 결국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면 결국 이제 얘네들도 이제 결국 저기 뭐냐 그 비용이 좀 줄어들면은 이제 물량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기 금융 비용이 줄어드는 거랑 그다음에 거푸집이라든지 이런 약간 그 뭐죠 원부자재 비용이 예, 예. 하반기 갈수록 조금씩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으로 막 그 어떤 소위 말하는 그 아파트 물량이나 이런 거 막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주식을 가장 사기 좋고 퍼포먼스가 좋을 때는 이제 최악을 더 이상 벗어날 때. 나빠지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는 건설도 해당이 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저기 봐. LS증권에서 건설 담당이 저희 김세련 연구원이 있는데 김세련. 그분의 이제 시각을 제가 약간 저희 김세련 연구원님 좀 저희 YG 클럽에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네, 섭외를 좀. 건설에 왜냐면 이제 대해서. 슬슬 주변에서 그 이야기 나옵니다. 건설이 정말 최악을 벗어날 수도 있다. 최악인 상황이죠. 주가 자체만 놓고 그렇죠. 보면. 네. 근데 또 이제 뭐 2분기 실적이 될지 언제 실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딱 성적표가 나왔는데 이거 뭐야 최악은 아니네 라고 하면 이제 주가는 그때부터 튈 수가 있잖아요. 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튀고 나서 사면은 그렇게 큰 턴아웃에서는 또 수익 내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제 튀기 전에 좀 비중을 좀 늘려놓고 조금씩 오르는 방향성에 대한 베팅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되게 참 그런 게 빅테크는 그 누구가 얘기해도 다 알아듣고 그렇죠. 다 그렇지 좋다고 않습니까? 하죠. 예. 근데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때 이제 빠지고 다른 거는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때 오르는 것처럼 빅테크가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빅테크 다음에 빅파마 내지는 빅테크 내에서도 엔비디아 다음엔 이제 아이폰, 애플을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전환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올라와줘야 사실은 무너지지 않고 이제 그 뭐랄까요 이 시장의 상승이 유지가 되는데 만약 저는 시장이 뭐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빅테크 내에서도 이제 애플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되고 빅테크 다음에 또 빅파마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반도체도 있지만 이제 조선건설이라든지 뭐 그런 업종에서 제약바이오 이런 데에서 좀 올라와 줘야 시장이 좀 수익률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주식이라는 녀석의 주가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 아마 주가의 속성을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뭔가 빡 와닿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중호 센터장님 자주 모셔야겠네요. 여기 조리 있게 딱딱딱 포인트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장황하게 왜냐면 얘기해 군더더기 주시면 없이 포인트를 딱딱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센터장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셔가지고. 언제든 뭐 말씀 주십시오. 구이베스트 현 LS 증권. 맞습니다. LS 증권 많이 기억해 주십시오. LS 투자증권 아니고 LS 그냥 증권. LS 증권. 네. 네. 뭐 혹자는 이제 그 롱숏으로 양방으로 다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그런 의지의 표현이냐? 롱숏 증권 아니냐? 롱으로도 그 수익 생각을 나고 못했네. 숏으로도 수익 날 수 있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재미납니다. 네네. 그래서 신중호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